자, 2022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윌비스 기출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쉽지 않은 시험이었는데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예측이 불가능한 시험에 대비해서 많은 고생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고 각각의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 기존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로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나온 편이었는데 이게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필수 과목으로 들어왔으니까 누구나 예전 선택 과목일 때와는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공부량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거의 단답형 위주의 최근 유행에 맞지 않게 아주 쉬웠던 소방행정법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직렬의 기출문제들도 꼭 점검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올해 나온 게 이제 아마 앞으로 출제의 바로 밑이라고 생각이 들면 딱 봤을 때 이거는 소방행정법이네 라고 알아보기는 이제 쉽지 않을 정도로 기존에 있던 행정법 직렬과 비슷할 정도로 충분히 세련되고 지문도 길고 현대 행정법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존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려운 편인데 모두가 충실히 대비한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그래도 중상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은 이제 80에서 85 그 정도로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75 정도까지도 다른 과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된다면은 합격권 평균에는 충분히 이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어요. 자, 그럼 특징은 우리 기존에 이제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 18년도 하반기부터였는데 사례형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사례형 문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이제 다른 기타 직렬에 비해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충분한 이제 공부량을 요구하는 출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는 거 찾는 문제는 총 4문제,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나 출제가 된다고 예상되는 행정법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의 결론뿐만이 아니고 판례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 중간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2문제 정도로 아주 어렵게 나왔으니까 개별 문제 해설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출제자가 이제 변별력을 가려내겠다라고 이제 포인트를 준 문제들이 보통 이제 14번의 재량행위 문제,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편에 있어서는 취소소송보다는 이제 손해배상, 그쪽에 이제 소방행정법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8번에 있는 국가배상 문제도 난이도 어렵게 나왔고, 19번의 손실보상 문제도 이른바 이제 7급에서 나왔던 지문을 변형해서 나오는 어려운 출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연도 최신 판례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은 이른바 3개년 최신 판례라고 해서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등장한 3개년 내의 판례 문제들이니까 기출문제에서 아주 많이 반복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낯설어서 어려울 수 있는 지문들이 상당 부분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그 3개년 내지 5개년 최신 판례 정리를 꼭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있는 행정입법, 원래 추상적인 부분인데 행정입법 문제도 2문제가 나왔고 6번 문제에 난이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신고에 관한 것도 2번 비틀어서 내는 어려운 지문이었으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이제 평가를 드리고요. 합격자 평균은 75에서 85 사이. 그래서 80점 정도면은 대략 그 합격자 평균, 합격 가능권이라고 해서 예측 컷에서 아마 논의될 수 있는 그 정도 점수가 될 거예요. 이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안정권이 될 수 있고, 최대한 가정해 본다면은 이제 5문제 정도가 변별력이 있었었는데, 그 문제들이 일단 난이도 순으로 14번의 재량행위 문제, 그리고 18번의 국가배상, 19번의 손실보상, 요 3문제가 이제 요 정도 포섭이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신고에 관한 문제 10번 문제, 그리고 6번의 행정입법, 요런 것들이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고된 바와 같이 이제 한 줄짜리 이런 식의 지문은 거의 없고 최소 이제 3줄 이상을 이제 요구하는 긴 지문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항상 평소에 기본기를 충실히 한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숙련한다. 이런 거 이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출제 영역별로 따지게 되면 이제 행정법 서론 파트, 일단 행정기본법 한 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 세 문제 포함해서 서론에서 네 문제, 난이도가 이제 있는 편이고요. 행정작용편에서 행정입법 두 문제, 그리고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처분, 행정행위의 5문제, 그리고 기타 행정작용인 행정계획편 한 문제에서 행정작용 8문제, 그리고 행정절차 한 문제, 정보공개 사령으로 나왔죠, 한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워낙 많이 개정된 법률인데 예상하던 개정지문이 그대로 이제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한 문제. 그리고 특이한 점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원래 전통적인 영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행정벌 한 문제가 나왔고요. 행정구제편에서는 이제 사이좋게 손해배상, 손실보상, 취소소송, 그리고 행정심판 강조드렸었습니다. 그 한 문제에서 출제 영역별로는 아주 무난했다. 그리고 소방행정법 경향대로 기타 행정소송 부분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이제 개별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3년도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행된 행정기본법 예상이 되었었는데 행정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원칙이 불문법원이지만 행정기본법의 성문법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법치행정 원리인 법률 우위의 원칙과 중요사항 유보서를 채택한 법률 유보 원칙 무난하고요. 자, 이번은 실권의 법리죠. 신뢰부 원칙이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던 그대로입니다. 자, 즉시강제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었고 정답은 4번이죠.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이른바 자동적 처분이었는데 행정기본법에 명시하기를 재량이 없는 경우에 기속행위의 경우에 그 법률 규정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자동적 처분이 되고 재량이 있는 경우는 자동적 처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그래서 기속행위는 자동적 처분이 되고 재량행위는 자동적 처분이 불가하다라고 기본법의 법령 그대로입니다. 정답은 4번.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행정행위 편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주제죠. 행정행위의 하자. 그럼 다른 행정작용의 하자와는 달리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다. 그래서 원래 법률행위 하자는 무효이지만 행정행위의 하자는 취소 사유 하자까지 있으니까 무효와 취소의 구별 판례 문제로 나왔습니다. 행정행위 하자로서 무효가 아닌 것. 자, 기억번. 자, 우리 절차의 하자에서 필수적인 동의, 필수적인 신청이 없으면 무효로 본다. 하지만 단순한 절차, 협의, 심의, 자문 절차 이 정도 거치지 않은 건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동의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 이제 무효로 보고 있고요. 자, 처분에 근거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결정 나온 후, 위헌결정 후에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건 전부 무효. 위헌결정 나오기 전에 있었던 처분은 취소 사유. 체납 처분이니까 무효고요. 자, 3번은 이제 심의 절차를 누락했다. 그래서 심의, 협의, 자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고 원칙대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래서 심의나 협의 절차를 누락했다.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는 우리 판례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자, 4번은 의무 없는 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의무 실현의 강제 징수는 전부 무효로 본다. 정답은 바로 3번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행위에서만 취소를 논하게 되니까 이제 취소, 비교하는 내용으로 철회를 같이 물어보고 있죠. 옳지 않은 것. 1번. 자, 다시 취소란 말의 포인트죠. 취소에 취소 나오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원처분, 세금 부과. 안 좋은 거니까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영유아 보육법상의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 사건. 두 가지 쟁점이 있다라고 강조드렸었죠. 첫 번째는
실무의 명칭은 취소이지만 이건 성립 당시의 흠을 원인으로 하니까 철회다. 두 번째, 철회 자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되는데 나중에 생긴 걸 이유로 하는 철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표를 관철시켜서 국민에게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 예외적인 경우이니까 철회의 소급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유명한 판례고요. 자, 정답은 3번이죠. 항상 우리 재량행위는 100% 시험에 나오는 주제이고 우리 재량행위를 상징하는 판례의 표현 세 가지가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일단 거부할 수 있다. 그럼 재량행위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부관을 붙여서라도 발급하는 게 국민에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내주었는데 부관을 이행하지 않으면 철회시킬 수도 있고 성립 당시 흠이 있으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 취소와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공익상의 이유로 할 수 있다. 그 셋 중 하나의 표현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아주 핵심 주제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다. 그럼 취소 사유죠.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4번. 우리 매년 출제가 되던 행정조사기본법은 이제 독자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세무조사 판례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절차에 문제가 없더라도 목적이 부당하면 전부 다 세무조사 위법이고 위법인 조사에 기초한 처분 역시도 위법이다. 유명한 판례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우리 일반 원칙도 거의 판례 문제로 예상이 되는 쟁점이죠.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신뢰고의 원칙,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자기구속의 원칙이니까 해설 강의를 참조하셔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기구속의 원칙 하나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뢰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판례 문제죠. 1번. 자, 공적인 견해 표명. 이게 선행조치죠. 여기에 모순되는 반대되는 후속 처분이 국민의 예측을 깨트리고 있으니까 신뢰보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신뢰보 원칙에 있어서도 마지막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처분으로 인해서 후속 처분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공익이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 처분은 위협하지 않다. 맞고요. 두 번째,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해서 어떠한 견해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대강 질문한 거에 따른 것이면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해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른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일반론적인 답변은 구체성이 없고 확정적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서는 많이 기출문제집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실제 시험은 이제 기존의 기출에서 많이 보던 것 그리고 기존의 기출에서 다루지 않던 것 좀 낯설고 주로 어그로 끌린다 그랬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늘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에서 먼저 답을 자신감 있게 골라내는 그런 연습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이죠. 우리 폐기물 처리업 적정통보 나오게 되면 우리 판례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적정통보 받은 자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토지용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폐기물 처리업 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 요건 갖추려면은 기초공장시설을 건축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그러한 내용일 때 이 적정통보는 폐기물 처리 용량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지 건축하게 해주겠다는 의도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토지용질 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신뢰보 원칙 위반이 아닌데 이 사건은 청소업체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본허가를 지금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이때 우리 동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너무 많이 있어서 너까지 하게 되면은 낭비다. 이거는 처리 용량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고
처리용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적정 통보에 그대로 모순되는 거니까 신뢰부 원칙 위반이에요.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이제 이른바 어그로 끄는 지문이죠. 이게 상위 기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신뢰부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이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항고소송이 아니에요. 이 말은 뒤집어서 행정청이 맨 처음에 과태료 부과를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의 제기해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는 저절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은 법원의 재량행위예요. 법원이 직접 하는 제재 처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보다 액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청은 10만 원 했는데 왜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정이 15만 원이냐? 이거 신뢰부 위반이다. 그런 주장을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우리 3번. 여기가 이제 정답이에요. 자, 5번. 우리 법체행정 원리도 나오게 되면은 항상 어려운 내용이죠. 자, 1번. 자,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될 필요성. 요거는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관련된 중요도가 가질수록 국회가 직접 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한번 기출이 됐던 지문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도 이제 우리 7급에서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국가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 이른바 공공계약이고 사업상 계약이죠. 어쨌든 자,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역시 행정작용의 하나이니까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체행정 원리는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업상 계약이에요. 그렇더라도 법에서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죠. 그럼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업상 계약은 당연히 하자 있는 것이고 계약은 하자 있으면 취소 사유는 없고 무효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이제 2번. 자, 유급보좌인력 사건. 이거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위임도 없이 단독으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많이 받은 내용이고요. 자, 4번도 이제 우리 2018년도 판례로 최근 판례 중에 하나로 이제 포섭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 납부 의무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신고해야 되는 의무까지 부과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라고 하는 불이익을 정하고 있는데 전부 다 법률로서 직접 규정했어야 되는 의회 유보 사항이다. 자, 5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었습니다. 6번. 자,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이 이제 정답인데 이게 이제 친절한 출제는 아니에요. 중간에 이제 판례 문장을 뚝 잘라내버렸기 때문에 좀 당황하셔가지고 이제 답을 못 찾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이게 개인의 권리 의무가 국민의 권리 의무 이게 이제 법규사항이죠. 이른바 입법사항. 이건 위임이 없으면은 함부로 하위 입법에서 위임 입법에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생략된 말이 그런데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상위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경우에는 모법, 상위 법률에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니다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문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르셔야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제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맞는 내용인데 자, 모든 시행령 시행규칙에 항상 위임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1번이 이제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상위 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모법에 직접 위반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무효라고 볼 건 아니다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는 이제 사례형 판례죠. 군 법무관의 보수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사건, 이른바 행정입법 부작위로서 국가배상할 수 있다. 그리고 치과 전문의 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건 행정입법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헌법소원도 가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단, 행정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항고소송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되지 않는다. 많이 보는 내용이죠. 자, 3번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법조문은 취소 사유도 없고 소급의 개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무효이더라도 행정행위 무효와 다른 점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를 부여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 조문으로 볼 수도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4번도 행정법을 지배하는 원리죠. 어떠한 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에 위반된다. 이른바 대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럼 거기에 위반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협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내부 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반드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대적 구속력이 없고 법규성이 없는 조문들은 위법적법의 바로 심사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재판 규범으로 기능을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행정규칙에 따랐다고 해도 곧바로 적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행정규칙에 위반되었다고 해도 곧바로 위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2, 3, 4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우리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아마 최근 3년 중에서는 개정 범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개정이었는데 정보통신 사업자 이쪽 부분까지는 당장 나올 확률은 없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들의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내용과 다른 점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1번. 자,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찾는 문제예요. 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자, 가명처리라고 해서 개정된 내용이죠.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 이게 가명정보예요. 근데 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2조의 개념 정의에 규정이 돼 있다. 이 말은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로 봅니다. 최근에 기출이 됐던 지문이고요. 자, 이번에 제일 쉬운 개정이었죠. 자, 오늘날에는 정보공개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두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 내용이죠. 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 소속이었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자,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려고 할 때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직접 보장받는 권리들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내 정보 열람 요구, 정정 요구, 삭제 요구할 수 있고 기타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등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 주체의 권리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공공기관에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열람도 가능하다. 3번이 맞는 지문이었고요. 4번이 개정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꼭 알고 들어가시라 라고 강조드렸던 게 첫 번째,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인데 이 말 나오게 되면은 별도의 법적 근거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른바 빅데이터 활용.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이거 나오게 되면 별도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가지는 꼭 알고 들어가자라고 당부를 드렸었어요. 4번.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이다.
그러면 정보 주체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 않은지를 여러 가지 심사해서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까지도 할 수 있다요. 그래서 1, 2, 4번 틀린 지문이고 맞는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사례형 문제가 드디어 소방행정법에서도 이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신 작년에 이제 한 문제 나왔었던 OX 조합형의 박스 문제는 없었던 대신에 사례형 문제가 나왔고 다른 직렬처럼 사례형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사 기자 갑이 A광역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던 시의원, 을과 관련 있는 정보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 사건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청구권자가 공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럼 공공기관은 공개 방법 선택할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청구자가 원했던 방법대로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은 청구자가 원했던 사본교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자, 정답은 쉽죠. 이 제3자 관련 정보인데 제3자 을이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공공기관이 그것만으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틀린 질문이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곧바로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제 제3자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청구인을 위해서 보여줄지 제3자를 위해서 비공개할지는 이익형량하면 되는 것이지 제3자의 비공개 요청만으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 자, 제3자 을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공기관이 공개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자, 신문기자 청구인 갑과 시의원 제3자 을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보공개 청구는 거부당한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고 추가적인 법률상 이익은 증명 안 해도 돼요. 이른바 이해관계 불문이고 단체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 불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거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항고승 등으로 당연히 불복할 수 있고요. 자, 4번. 자, 광역시가 비공개 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합니다.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이면은 처분 사유에 추가 변경을 해볼 수도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입법이 두 문제나 나온 것도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다라고 반증하는 문제인데 이른바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은 간접적 규범 통제, 예외적으로 처분적 법령의 경우에는 직접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처분적 조례의 내용이죠. 두밀분기업 폐지조례 사건 많이 보는 내용이고요. 자, 2번입니다. 행정입법 파트에서는 추상적인 입법 의무냐 구체적인 입법 의무냐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행정청이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입법 부작이죠. 근데 구체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입법 부작위가 바로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입법 부작위를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부작위이지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 부작위를 가지고 항고 소송은 안 된다. 많이 보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2번. 자, 3번은 자,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불과할지라도 처분 자체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럼 처분성 있다라는 우리 판례 문장이고요. 자, 4번이 우리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죠.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구체적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정했는데 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일지라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대적 구속력을 가질 여지는 없다요. 어디까지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역시 위임의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인의 공법행위 강조드렸었죠. 예전에 비해서는 다른 직렬에 비해서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그동안의 소방행정법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되었었지만은 어차피 국민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현대 행정법의 경향 때문에 허가 제도에서 규제가 낮은 신고 제도로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사인의 공법 행위도 항상 한 문제 나오는 필수 주제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자, 사인의 공법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명의 변경 신고이고 명의 변경 그러면 전부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앞에가 무효면 뒤가 무효다. 항상 전제를 따지는 게 3단 논법을 추구하는 우리 법학의 기본 틀입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기관의 폐업 신고와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있어야지 수리를 논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으면은 신고 자체가 무효예요. 그럼 전제가 되는 신고가 무효이면은 수리라고 하는 행정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는 따질 것도 없이 앞에가 무효면 뒤에는 그냥 무효죠. 정답이 2번이고, 이게 이제 어려운 내용인 게 우리 실제 이제 판례 원문을 보시면은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판례의 중간 내용을 바뀐 부분이어서 난이도가 이제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변별력 있는 5가지 중에 하나로 예상이 되고요. 자, 3번. 우리 신고에서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건 신고필증의 교부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의원 개설 신고 원칙적으로는 수리, 기속행위로서 해주고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되고 법에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는 의원 개설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건 포인트는 수리도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라고 하는 기본 표현이고요. 4번도 이제 우리 3개년 최신 판례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인데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으면 수리에 주어야 한다. 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허가보다 규제가 낮은 게 수리이기 때문에 허가가 기속행위인 이상은 수리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라는 표현들이에요. 자, 11번. 우리 기타 행정 작용에서는 행정계획편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평이한 문제였고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정답은 이제 4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난이도가 의외로 좀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이면은 기출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소거법으로도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4번은 이제 기존의 기출에는 없던 내용은 맞아요. 자, 1번.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위반 결정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관련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이익형량해야 된다는 형량명령 이론입니다. 근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형량의 해태라고 부르죠. 당연히 행정계획 결정은 계획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협이다. 맞고요. 자, 우리 기본계획. 행정청에 대해서건 국민에 대해서건 구속력은 없다. 맞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이제 소거법으로 4번입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위협이다.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입법 목적은 도시 난개발을 막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봤더니 묘지공원이나 화장장 시설은 이게 아파트 짓고 분양해서 팔아먹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시계획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은 예외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위협은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인데 못 보던 겁니다. 그래서 못 보던 게 정답이 되려면 소거법으로 풀 수 있게 주는 게 출제의 원칙이고, 그래서 이번 출제가 예상보다 조금은 어렵고 쉽지 않은 시험이었지만은 답을 못 고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출제에 상당 부분 신경을 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벌에서도 3개년 최신 판례로 정답을 만들었고요. 자, 양벌 규정 나오게 되면은 주소가 행정형벌이고 행정벌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려면은 자기 회사 일을 자기 직원이 잘못했을 때,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의 대상이 되죠. 두 번째, 조세 범칙행위.
고소고발 나오게 되면은 형사처벌이니까 행정형벌이겠죠. 범칙금입니다. 통고처분. 자, 이러한 통고처분은 약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의 고소고발을 먼저 시작했으면 약식의 통고처분은 무효예요. 효력이 없다. 그리고 고소고발대로 그대로 정식의 형사소송으로 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맞고요. 자, 3번. 자, 통고처분의 취지는 일단 그자에게 이 돈 내면은 끝내드릴게 라고 이제 견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통고처분으로 시작한 이상은 그자에게 주어진 납부기한 내에 그자가 스스로 돈을 내서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의 직결심판이나 검사의 공소제기는 다 안 된다예요. 3번이 바로 정답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 7급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4번은 하나의 행위가 이게 포인트라 그랬죠. 현실적으로 한 사람의 하나의 행위인데 법 조문상으로는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다. 그럼 과태료는 현실적으로 하나니까 제일 센 거 한 번만 부과한다. 정답은 3번이 틀린 거 되겠습니다. 자, 13번. 우리 행정심판도 이제 매년 한 문제 나올 것이다. 다만 행정심판은 소송의 기본 구조를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난이도 높은 주제예요. 다양스럽게 심판법의 내용은 이제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1번은 자, 우리 심판과 소송의 차이점 중에 하나죠.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 그럼 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으로만 법원이 피고를 경정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소송과 달리 위원회가 꼭 신청에 국한되지 않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 피청구인을 바꿀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답은 쉽습니다. 2번이죠.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에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하지 못한다.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청구 범위를 넘는 심리와 재결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불고불리 원칙과 함께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3번. 자, 중행정심판위원회가 할지라도 처분을 다루는 행정심판하면서 처분에 근거되는 법규명령 등을 심사할 수는 있겠지만 법규명령은 만든 사람 말고는 딴 데서 못 뜯어고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행정심판위원회도 법규명령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맞고요. 자, 4번은 일반 처분을 상징하는 표현. 널리 공고하거나 고시한 일반 처분이 심판에서 인용재결로 취소가 되었으면 다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결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법령 그대로이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재량행위죠. 자, 14번도 우리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 왜냐면은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은 이제 틀리도록 낸 문제예요. 1번. 재량에 의한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협이다. 일탈남용으로서 위협이다. 이거는 위협성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맞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재량행위는 가장 전문가인 행정부가 당연히 잘할 걸로 믿고 맡긴 부분이기 때문에 적법성이 추정이 돼요. 그래서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재량의 위협성을 주장하는 건 예외를 주장하는 꼴이 되니까 예외 주장자가 먼저 입증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이자가 먼저 입증해야지 행정청이 꼭 먼저 적법한 재량이다 라는 것까지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다라는 질문이에요. 자, 2번은 우리 제재처분은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제재처분의 양을 정할 때 처분 상대방에게 법령에서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재량행위의 수위를 깎아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자, 그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감경 안 해줬다. 여기가 포인트죠.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면 전혀 심사 안 해보고 무조건 이거다 라고 하는 건 재량의 일탈남용이 될 수 있는데 감경 사유를 고려했으면 재량 심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안 깎아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재량 일탈남용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중간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이고 이게 이제 객관식 법 과목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보고 답을 찾는 게 우리 속도 시험인 법 과목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개중에는 이렇게
판례의 중간 내용을 비틀고 판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소방행정법에서 이 정도 문제로도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출제위원들이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경 사유를 고려했으면 재량 심사를 했고 재량권 행사한 거니까 무조건 안 깎아줬다고 해서 재량 일탈남용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3번은 우리 신청에 따른 처분에 적용돼야 되는 법규는 처분 당시의 법이다. 많이 보던 내용이고요. 자, 4번도 보시면 이제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라고 하는 인가 줬다가 박탈한 내용이죠. 전부 다 고려했으니까 재량 일탈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4번 지문을 주면서 2번 지문을 한번 상기해 보라라고 출제위원이 이제 신경을 쓴 내용입니다. 2번, 4번은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거 고르는 문제죠. 자,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 그럼 의제 나오게 되면은 신청 신고 앞에 있는 게 주된 허가예요. 그럼 주된 허가를 거부하면서 의제되는 놈이 미비하다는 사유를 쓸 수도 있는 게 인허가 의제의 특징이죠. 자, 1번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이제 인허가 의제 나오게 되면 주된 인허가를 거부당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주된 인허가를 받은 사안인지를 꼭 구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었습니다. 이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행정계획의 집중효죠. 주된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의제되는 인허가를 각각 갖고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위법성을 다투려고 하면 문제 있는 그놈을 싸워야 되니까 의제된 인허가 취소를 다퉈야 되지, 의제되는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급된 주된 허가를 무조건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거부가 아니고 주된 인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주된 인허가와 관련 인허가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처분들이니까 문제 있는 그 처분을 바로 소송의 대상으로 쌓으면 된다. 그래서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듭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3번. 자, 하천 점용 허가, 곡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니까 이제 강학상 허가가 아니고 특허겠죠. 쉬운 문제였고요. 자, 체류자격 변경 허가도 이제 귀화 허가와 더불어 특허, 설권적 처분이고 재량행위죠. 그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다라고 하는 평이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16번. 우리 부관도 실무에서 100% 쓰이는 주제이니까 우리 행정법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쟁점이에요. 부관. 맞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부관 파트는 우리 조심해야 되는 판례의 관용수고 2개가 있죠. 첫 번째, 부관 파트에서는 우리 판례라든가 시험 출제 지문의 관행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이 말이 생략된 게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판례의 표현으로 부관에서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 그러면 전부 다 재량행위를 얘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에 있어서는 이거 재량행위 얘기하는 판례의 표현이에요. 부관 파트에서는 판례의 관용 수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혼자 상상하셔가지고 허가도 수익적 처분이지 그러면 안 돼요. 부관 파트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은 재량행위다. 그럼 법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가 아니고 재량행위는 별도의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두 번째, 처분에 붙인 부관인 부담이 무효가 되면 이건 공법관계의 하자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원화된 법체계를 취하고 있으니까 공법관계의 하자가 있더라도 부담의 이행은 이제 사법상 법률행위예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증여계약이죠. 당연히 무효가 된다. 여기가 X예요. 공법의 하자가 곧바로 사법상 하자가 되는 건 아니답니다. 자, 3번. 우리 사후 부관도 행정기본법에 심지어 입법화 시켰으니까 중요하다.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에 근거 없고 상대방이 동의 안 하더라도 부관의 사후 변경이 허용이 되죠.
정답은 이제 맞는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무난한 판례요.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재산 전환인가를 내주면서 인가 조건을 부과하고 이 부과를 이행하지 않을 때 우리 행정당국은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실무의 표현일 뿐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철회할 수 있음을 미리 일러두는 부관, 이른바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자, 행정절차법에 단독 문제가 나오지 않은 대신에 우리 절차상 하자라고 해서 행정행위 하자 결합한 종합형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이제 쉬워요. 2번. 첫 번째는 우리 절차의 하자인데 무효로 보는 거. 환경에 의한 평가 절차를 안 거쳤거나 폐기물 처리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개가 이제 절차의 하자가 있어서 무효다. 근데 환경에 의한 평가하고 헷갈리라고 많이 나오는 게 밑에 거. 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이런 것들은 그냥 절차의 하자에 불과하고 취소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 바로 2번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안 거쳤거나 폐기물 처리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하자. 무효인데 걔네들은 뒤에 이어지는 판례가 하나씩 더 있고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랬습니다. 무효 아니면 적법이에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거친 게 아니고 거치긴 거쳤는데 내용이 조금 부실한 정도는 그냥 위협이 아니다라고 해서 적법으로 보고 있다. 자, 4번은 우리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은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 없지만 예외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는 밖에 있는 주민들도 개발사업 허가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다. 자, 이제 18번, 19번이 뒤에 배치가 되어 있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이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력을 챙겨질 뿐이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따라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추상적인 입법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런데 헌법에 따른 우리 행정입법에서는 항상 추상적인 의무인지 구체적인 의무인지 구별하시는 연습.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지나도록 구체적인 입법을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된다. 우리 아까도 앞에 같은 판례가 있었죠. 군 법무관의 보수규정 미제정 사건. 그거 연결시키시면 돼요. 1번 X고요. 자, 2번은 신뢰부 원칙의 내용이죠. 국회 의결을 통과했거나 입법 예고를 했었더라도 이것만으로 신뢰부 원칙의 대상인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정의 견해 표명은 안 된다예요. 자, 3번이 이제 정답이죠. 우리 손해배상에서의 숨겨진 요건인 사익보호성, 직무집행 내지는 상당 인과관계에서 많이 다루는 표현입니다.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면 사익보호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직무를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하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럼 인과관계 요건까지 충족이 되니까 국가배상 된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이 이제 우리 기존에 없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금융감독원에게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게 구조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의료법상 의사에게 이유 없이 진료를 거절할 수 없는 의무를 부과했다. 그렇더라도 그게 국민 개개인이 무조건 나 치료해내 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부실 금융기관들이 멋대로 장난질 치지 않도록 감시 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이게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는 사익보호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말 자체가 원금 리스크를 지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자들의 어때요? 이익이 보호 안 됐다고 해서 법률이 보호하는 사익의 침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사익보호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이제 부정된 사례입니다. 자, 19번. 우리 손실보상의 내용이 우리 소방행정법에 잘 다루지 않던 내용이었지만 난이도 있는 걸로 출제가 되었고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출제원의 의도가 그대로 보여지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어그로, 페이크 끄는 지문이니까 무난한 이론적인 내용으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큰 틀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맞고요. 손해배상은 위법, 손실보상은 원인되는 게 적법. 그 점에서 이제 구별이 되겠죠. 자, 2번. 자, 사업지구 밖에서 발생한 게 이른바 간접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도 잔여지 손실보상 이런 걸 예정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토지보상법 생기기 이전에 우리 대법원은 간접손실도 당연히 그 수산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수수료 상실 사건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이면 그 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으면 다른 비슷한 공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라도 보상의 근거를 만들어서 보상해주면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고요. 자, 3번은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자,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다. 이의신청으로 표현되지만 행정심판 청구예요. 그렇더라도 심판의 결과물인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협이 없으면 우리 원처분인 수용재결 취소송을 하는 게 원칙이고 수용재결했던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둔다. 맞는 내용이에요. 4번은 이제 우리 3개년 최신 판례의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떠한 보상 항목이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대상인데도 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에서 보상금 결정할 때 얘는 보상 항목이 아니네 라고 빠뜨리고 보상금 결정했습니다. 결론은 여기에 불복하는 건 야, 이거 보상 항목인데 왜 이 항목을 포함 안 시키고 보상금을 결정했냐. 결론은 보상금 더 달라라고 하는 보상금 증감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예요. 따라서 취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인 이상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는 행정청이 피고가 아니고 전부 다 돈 줄 수 있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두고 당사자 소송을 했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0번 마무리되는 건 이제 우리 행정법 총론의 이제 필수 주제인 처분성 여부가 단독 문제 나왔고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 1번. 자, 우리 스티븐 승준유 사건이죠. 쟁점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처분성이 없다요. 외부로 표시가 되어야 처분이 외부적 성립 요건을 갖추어서 처분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스티브에게 외부적으로 통보된 적이 없어요. 법무부 장관의 내부 결정에 불과하고 내부 전산망 입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처분성이 없고 그 사건에서 처분성이 있던 건 사증 발급 거부가 소송의 대상이었는데 LA 영사가 사증 발급 해줄까 거부할까 할 때 이익 형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이 되어서 전혀 심사 안 하고 무조건 거부한 거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례였어요. 입국금지 결정 자체는 처분성 없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처분성 있다. 우리 많이 다뤘고요. 자, 3번 같은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자, 지자체 장이 시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는다. 재심의 청구했다가 다시 기각 나온다. 누구와 누구? 국민에게 직접 나가는 게 아니면 처분성이 없어요. 이거는 공무원 둘 간의 문제이지 국민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 없다. 맞고요. 자, 4번은 이제 공무원 시험용이죠.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사건인데 이른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군수물자 연구개발 관련된 내용 처분성 있는 걸로 보는 게 요즘 판례 추세이고 이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은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자, 군사용 적합 판정 받으면 뭔가 할 수 있는 지위가 확인되겠습니다. 이른바 강학상 확인적 처분으로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1번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필수 과목으로 전환된 행정법 총론의 첫 시험 22년도 소방공채 기출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고생도 많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차후 대비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른 직렬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 없을 정도의 세련된 출제를 자랑하고 있다. 심지어 법령 자체의 문제 비중은 좀 줄어들었는데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판례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고 특히 최근 3개년 기출 판례 그리고 상위 직렬의 기출 판례까지도 전부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판례 위주로 항상 정확하게 핵심 쟁점들을 심화 단계까지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공채 행정법 기초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